설날 전날 오후 4시 서울의 하늘은 이미 낮게 깔린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도심의 빌딩 숲 사이로 몰아치는 칼바람은 마치 수만 개의 미세한 얼음바늘이 되어 코트기 사이를 파고들었다. 나는 혼자서 서초동의 유명한 한정식 집인 미라카 앞에 서 있었다. 캐시미어 코트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추위가 뼈마디까지 시리게 파고들었다. 목도리를 더 단단히 여며 보았지만 발바닥부터 타고 올라오는 한기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었다. 오늘 아침 시어머니 박옥자 여사는 전화기 너머로 담담하게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어조로 명령을 내렸다. 새로 개점한 이 식당은 요즘 SNS에서 가장 핫한 곳이라 예약도 받지 않고 무조건 현장에서 줄을 서야 한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나더러 일찍 가서 자리를 잡으라고 했고 나머지 가족들은 나중에 합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 당연해서 마치 내가 채찍 한 번에 쉼없이 돌아가야 하는 팬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당시에는 마음 한구석에 얹힌 듯 답답했지만 명절인데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생각에 선뜻 알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고가버린 손을 비비며 하얀 입김을 내뱉었다. 식당 입구에 걸린 붉은 청사초롱이 매서운 겨울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 빛아래 내 얼굴은 아마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했을 것이다. 대기 구역의 의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고 나는 처마 끝 아래 서서 혈액순환이라도 시켜보려 쉴 새 없이 발을 굴렸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다. 4시가 5시가 되고 5시가 6시가 되었다. 하늘은 이제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도심의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불을 밝히며 섣달금은 밤에 들뜬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그 떠들썩함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남편 김태성, 시어머니 박옥자, 그리고 시누이 김지은까지.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었다. 나는 몇 번이고 그들의 번호를 눌렀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처음에는 신호음만 가더니 나중에는 아예 수신 거부 상태로 변했다. 남편 태성의 휴대폰은 처음부터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심장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처음의 서운함은 어느덧 불길한 예감으로 바뀌어 나를 짓눌렀다. 혹시 오는 길에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집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 상황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발기를 돌리려던 찰나 주머니 속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다. 평소 셀카와 일상을 공유하기 좋아하던 신우이 지은의 인스타그램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알림이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액정 화면의 자극적인 빛만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위치 정보는 제주도 서귀포. 9장의 사진이 이어붙여져 봄처럼 따뜻하고 화목한 그들만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해산물 만찬이었다. 거대한 랍스터가 식탁 중앙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이름 모를 신선한 조개와 생선들이 가득했다. 두 번째 사진은 밀짚 모자를 쓰고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 다곡자의 셀카였다. 세 번째 사진은 비키니를 입고 해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시누이 지은의 모습이었다. 이어지는 사진들은 요트 위에서 호텔 수영장에서 야자수 아래서 찍은 그들의 단체 사진들이었다. 나는 손가락을 미세하게 떨며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리고 무심결에 찍힌 듯한 마지막 사진에서 내 시선은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다. 사진 구석에서 내 남편 김태성이 미소 띤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큼직한 새우살을 발라주고 있었다. 그가 짓고 있는 찬란한 미소는 내가 본 지 너무나 오래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롤렉스 시계. 지난달 성과급을 받고 내가 이빨을 꽉 깨물며 사준 신년 선물이었다. 당신 아닌 가짜니까 편하게 차라고 거짓말을 했었고 그는 속아 넘어가면서도 돈을 함부로 쓴다며 가증스러운 훈계까지 했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가족은 역시 다 같이 있어야 제맛. 추운 서울을 떠나 따뜻한 제주에서 새해맞이. 올 한 해는 모든 애군을 다 털어버리길. 그들이 말하는 다 가치라는 정의 안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는 털어버려야 할 애군에 불과했던 것이다. 길거리에 서 있는 나는 이제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정수리까지 뻗쳤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 아이들의 다름박질 소리, 그 모든 풍경이 비현실적인 연극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치 누군가 바늘로 찔러버린 풍선처럼 허탈해졌다. 지난 3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쏟아부었던 헌신, 참아왔던 인내, 스스로를 다독였던 양보들이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농담이 되어 나를 조롱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식당 입구에 미락과 간판을 찍었다. 그리고 화면에 표시된 시간, 저녁 6시 30분을 캡처했다. 마지막으로 신우이가 올린 인스타그램 화면을 갈무리해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은 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카톡 단체방에 전송했다. 그 뒤로 나는 휴대폰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등을 꼿꼿이 펴고 한 걸음씩 끝을 알 수 없는 밤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그 바람 덕분에 정신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은 이제 완전히 정해졌다. 가족의 온기를 구걸하며 자신을 깎아 먹던 한지수는 이 제야의 칼바람 속에서 죽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사람 사는 냄새와 온기가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한때 나를 안심시켰던 그 집의 향취는 이제 지독한 야유로 다가왔다. 내 손으로 정성껏 꾸민 거실을 둘러보았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내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 것이 없었다. 벽에 걸린 75인치 QLED TV는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밤을 새워가며 광클로 구해온 것이었고, 소파 옆에 다이슨 공기청정기는 비염이 심한 시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것이었다. 심지어 그들이 신는 슬리퍼 하나까지도 내가 고심해서 고른 브랜드 제품이었다. 내가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나를 식구로 인정해 줄 것이라 믿었던 과거의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사무치게 느껴졌다. 나는 가정을 꾸린 것이 아니라 기약도 보상도 없는 정밀, 빈민구제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나는 울거나 물건을 때려 부수지 않았다.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냉정해졌다. 분노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냉혹한 이성이 자리 잡았다. 거실 수납장 서랍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와 카드들을 꺼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여러 장의 신용카드, 가족 카드였다. 주카드는 내 급여, 계좌와 연결된 카드였고 이 집안의 주된 경제적 원천이었다. 가족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태성과 시어머니에게 각각 발급해 준 것이었지만 나는 한 번도 사용 내역을 따진 적이 없었다. 가족끼리 치사하게 돈 가지고 그러지 말자. 네 돈이 내 돈이지라던 태성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발급된 모든 가족 카드의 분실 신고 및 정지를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상담원은 내 단호한 어조에 당황한 듯했지만 곧 능숙하게 처리를 마쳤다. 네 고객님,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목소리와 함께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쇠사슬 하나가 풀려나간 기분이 들었다. 이어서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부동산 등기필진을 꺼냈다. 이 아파트는 결혼 전 내가 수년간 모은 적금과 보너스를 털어 현금 완납으로 산 내 명의의 집이었다. 태성네 가족은 나를 보살펴준다는 핑계로 합가했지만 그것은 보살핌이 아니라 둥지를 빼앗으려는 뻐꾸기의 전략이었을 뿐이다. 나는 즉시 지역에서 가장 실력 있는 열쇠 업체를 검색해 24시간 출동 서비스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도어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지문 인식 모델로요. 30분 안에 오실 수 있나요? 비용은 얼마든지 더 지불하겠습니다. 업자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좀 더 의식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안방 붙박이장 깊숙한 곳에 금고를 열어 정교한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이번 설날에 그들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세뱃돈 봉투가 들어 있었다.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곧 결혼을 앞둔 시동생 민혁에게 줄 각각의 30만 원씩의 현금 다발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혁의 결혼 자금으로 약속했던 2억 원짜리 예금 증서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나는 내 과거의 어리석은 헌신을 상징하는 이 물건들을 거실 티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아주 선명하게 사진을 찍었다. 분홍색 신사임당 지폐 뭉치와 하얀 종이 위에 예금 숫자가 강렬한 시각적 대비를 이뤘다. 나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 사진과 조금 전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인스타그램 캡처본을 다시 한번 가족 단체방에 올렸다. 멀리 제주도에서 호사를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발로 차버린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30분 뒤 도착한 열쇠 기사가 노련한 솜씨로 최신형 스마트 도어록을 설치했다.
내 지문을 등록하면서 나는 기사에게 신신당부했다. 기존에 등록된 모든 지문과 번호, 블루투스 권한을 완전히 삭제해달라고. 육중한 방화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외부의 소음과 과거의 인연들이 완전히 차단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문에 기대어 길게 숨을 내뱉었다. 이 집은 이제 오롯이 나의 공간이 되었다.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다. 지난 3년 동안 쌓인 모든 억울함과 먼지를 씻어내듯 박박 문질렀다. 샤워를 마친 후 가장 부드러운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고 아껴두었던 고급 와인을 땄다. 그리고 앱을 열어 가장 비싼 스시 세트를 주문했다. 텅 빈 거실이었지만 TV에서는 화려한 연말 시상식이 흘러나왔고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웠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보지 않아도 태성과 시어머니의 전화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저 화면 위에서 춤추는 이름들을 지켜보다가 저절로 멈추게 두었다. 그리고 한 명씩 차례대로 차단 목록에 올렸다. 오늘 밤은 쟤야, 즉 묵은 것을 보내는 시간이다. 내가 작별하는 것은 황당했던 지난 일 명뿐만이 아니었다. 돈과 헌신으로 사랑을 구걸하던 비굴하고 유약했던 나 자신과의 작별이기도 했다. 진한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미미한 취기와 온기를 전했다. 나는 창밖의 불빛들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다. 한지수, 새해 복 많이 받아. 그 시각 제주도의 밤은 습한 바닷바람이 한낮의 열기를 식히고 있었다. 서귀포의 화려한 해산물 전문점 안에서 태성네 식구들은 만족스럽게 이쑤시개를 놀리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랍스터 껍데기와 빈 조개 껍데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엄마, 역시 제주도 해산물이 최고예요. 우리 동네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신의 지은은 휴대폰으로 셀카 보정이 열중하며 거들먹거렸다. 그럼 이 밥값이 얼마인데? 우리 태성이가 능력 있는 마누라 둔 덕분에 이런 호강도 하는 거지. 시어머니 박옥자는 계산서를 힐끗 보며 속으로는 조금 떨렸지만 얼굴에는 허영심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태성아, 이따 네가 가서 계산해라. 지수카드로 긁어. 그 애 돈 잘 벌잖아. 시어머니 효도하는 셈 치고. 태성은 어머니와 동생의 말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익숙한 순종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갑에서 지수가 만들어준 가족 카드를 꺼냈다. 한도가 넉넉해 평소 친구들 앞에서도 어깨에 힘을 주게 만들던 카드였다. 그는 멋지게 웨이터를 불러 카드를 건넸다. 하지만 잠시 후 웨이터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카드를 돌려주었다. 손님,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 승인 거절로 나오네요. 그럴 리가요? 신호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봐요. 태성은 인삼을 찌푸렸다. 웨이터가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손님, 여전히 안 됩니다. 분실 신고가 되었거나 정지된 카드라고 뜨네요. 순식간에 다곡자와 지은의 안색이 변했다. 어떻게 된 거야? 그 애가 카드를 정지시킨 거 아냐? 다곡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설마요. 우리가 제주도 온 거 알 리가 없는데 왜 정지를 시켜요? 태성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지갑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된 또 다른 가족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 승인 거절이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체면을 중시하는 태성네 가족에게는 그 눈빛이 송곳처럼 따가웠다. 태성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수에게 전화를 걸며 웨이터에게 변명했다. 아마 아내가 한도 설정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전화해 볼게요. 그러나 수신음 대신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이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차단당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박옥재 역시 당황하며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다. 모자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결국 신우이 지은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언니, 카드 왜 안 돼요? 오빠가 전화해도 안 받고 무슨 일 있어요? 메시지는 전송되었지만 답장은 없었다. 대신 그들은 지수가 조금 전에 올린 사진들을 보게 되었다. 텅 빈 미라카 입구 사진. 6시 30분을 가리키는 시계.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산더미 같은 현금과 2억 원짜리 예금 증서. 식당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화로 얼어붙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지수가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옥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다. 그녀는 식탁을 컷내리치며 비명을 질렀다. 이 나쁜 년이 감히 우리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해? 태성은 수치심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는 결국 지갑에 있던 푼돈과 지은에게 빌린 돈,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까지 끌어모아 간신히 비싼 식사비를 결제했다. 위풍당당했던 번개 여행은 자금줄이 끊기는 순간 처참한 도주국으로 변했다. 예약했던 5성급 호텔은 잔금 결제가 안 되어 쫓겨나다시피 나왔고, 이후의 관광 일정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제주공항 대합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그들은 설날 아침 가장 빠른 저가 항공편을 구해 비참하게 서울로 돌아왔다. 살을 애는 듯한 서울의 칼바람을 맞으며 그들은 익숙한 아파트 문 앞에 섰다. 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도어록을 열려 했지만 원래 있던 번호판 자리에 낯선 은색 패널이 빛나고 있었다. 이게 왜 이래? 번호가 안 맞는데? 태성이 당황하며 원래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화면에는 비밀번호 오류라는 차가운 메시지만 떴다.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대보아도 결과는 같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수가 아예 도어록을 바꿔버린 거야? 지은이 비명을 질렀다. 다국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방화문을 손바닥으로 쾅쾅 두드리며 악을 썼다. 한지수, 이 발칙한 년아, 당장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란 말이야. 그 시각 나는 문 안쪽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월패드의 모니터 화면에는 문 밖에서 추위에 떨며 미친 듯이 날뛰는 세 사람의 주태가 선명하게 보였다. 동정심은 일절들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이 뻥 뚫리는 듯한 쾌감이 느껴졌다. 나는 테이블 위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귀에 썼다.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나는 눈을 감고 평온한 잠을 청했다. 문 밖의 욕설과 소란은 내 새로운 삶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했다. 이 설날 아침 그들은 자신들의 것이라 믿었던 안식처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고 상쾌한 새해를 맞이했다. 나는 아주 깊고 평온한 정적 속에서 눈을 떴다. 커튼 틈새로 비춰드는 따스한 아침 햇살은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다. 간단히 씻고 나를 위한 정갈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여유롭게 커피를 음미하던 그때 현관문 밖에서 다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보다 훨씬 더 격렬한 소음이었다. 인터폰 모니터를 켜자 시어머니 박옥자가 우리 집 현관 앞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양손으로 허벅지를 내리치며 전매 특허인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저런 똑한 며느리를 얻어서 이 고생인가. 명절에 시댁 식구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하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녀의 울음소리는 금세 복도 전체로 퍼졌고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다. 남편 태성과 시누이 지은은 그 옆에서 한 명은 수치스러운 듯 얼굴을 가리고 다른 한 명은 오히려 잘됐다는 듯 뿔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엄마, 울지 마요. 저런 신보 고약한 여자한테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 나는 냉소를 지으며 옷무새를 가다듬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밖에서 내 명성을 깎아먹게 두느니 차라리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명백히 밝히는 게 나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육중한 방화문에 단번에 열어젖혔다. 복도에 울려 퍼지던 곡소리가 뚝 끊겼다. 박옥자는 내가 갑자기 문을 열 줄 몰랐는지 닦지 못한 눈물 자국을 매단 채멍한 표정을 지었다. 이웃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지수 너 얼굴 들고 나올 염치는 있니? 박옥자가 정신을 차리고 손가락질을 하며 달려들려 했다. 나는 그녀를 상대하는 대신 구경하는 이웃들을 향해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명절 아침부터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부동산 등기필증을 높이 들어 올렸다. 내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페이지를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이 집은 제가 결혼 전 제 돈으로 전액 지불하고 산 제 개인 자산입니다. 등기부상에도 오직 저 한지수 한 명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에 누구를 들릴지 결정할 권한은 오로지 저에게 있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보수적인 어른들의 관념으로는 며느리 집이 곧 시댁 집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나는 멈추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신우이 지은의 인스타그램 캡처 화면을 군중에게 보여주었다. 어제 섣달금음 날 시어머니는 저더러 영하의 날씨에 식당주를 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밖에서 손말이 꽁꽁 얼어붙을 때 이분들은 제 카드를 들고 제주도로 날아가 랍스터 만찬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저분들이 말하는 화목한 가족의 실체입니다. 사진 속의 푸른 바다와 호화로운 식탁이 내 처량한 기다림과 대비되자 이웃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비난의 화살은 이제 태성네 가족을 향했다. 자기들은 제주도 가서 호강하고 며느리는 추운데 세워뒀다고? 돈 다 쓰니까 다시 와서 이 집에서 살겠다고? 참나,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네. 나는 적절히 억울함과 분노를 섞어 실기를 박았다. 저를 식구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을 제가 왜 계속 모시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후로 이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즉시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고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가곡자는 도덕적 압박이 통하지 않자 안색이 변하며 비장의 무기인 뒷목 잡고 쓰러지기를 시전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숨을 헐떡였고 바닥으로 쓰러지려 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태성이 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나를 향해 눈을 부라렸다. 한지수, 너 정말 우리 엄마를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가 나에게 손을 대려는 듯 다가오는 순간 나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방범용 스프레이를 꺼내 그를 겨냥했다. 김태성, 한 발짝만 더 와봐. 폭행 증거는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치니까. 내 차가운 눈빛의 태성은 허공에서 주먹을 멈췄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더 이상 자신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순한 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처음으로 공포를 느낀 듯했다. 결국 그들은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쓰러진 가곡자를 부축해 비참하게 물러났다.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반드시 다른 수작을 부릴 것이었지만 나 역시 후퇴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태성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까와는 달리 꼬리를 내린 말투였다. 지수야,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하자. 집 앞 카페야. 나는 여유롭게 옷을 갈아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태성은 창가 자리에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자 그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철이 없으시고 지은이도 생각이 짧았어. 원래는 너한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려고 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네. 서프라이즈?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을 터뜨렸다. 김태성, 내가 바보로 보여? 추운 날씨에 남한 속 대놓고 열대 섬으로 놀러간 게 서프라이즈라고? 그건 공포지. 이 사람아. 태성은 당황하더니 다시 감정이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우리가 부부잖아. 엄마도 네 어머니고 대장부답게 용서해주면 안 돼? 내 직장 동료들이 알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나는 평온하게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가방에서 서류원 뭉치를 꺼내 밀어놓았다. 서류의 제목을 본 태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택 임대차 계약서였다. 이게 뭐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단순해.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임대료를 내라는 거야. 월세 50명만 원, 보증금은 한 달치 선납.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는 전부 너희가 부담해. 계약서 두 부 준비했으니 서명하고 돈 입금해. 그럼 즉시 카드키 줄게. 태성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제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한지수, 너 미쳤어? 부부 사이에 이렇게 계산적으로 굴 거야? 부부? 나는 비웃음을 머금고 그를 쳐다보았다. 지난 3년 동안 네가 남편 노릇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니? 시어머니 병원비, 지은이 쇼핑값, 네 동생 민혁이가 친 사고 수습비까지 전부 내 주머니에서 나갔어. 너희는 나를 돈 나오는 나무로 여겼잖아. 이제 그 나무가 뿌리를 뽑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30분 줄게. 계약서 쓰고 입금하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호텔이라도 알아보든가. 아참, 너희 카드 정지돼서 호텔도 못 가겠구나.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다. 나는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찔렀다. 그들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은 내 경제적 지원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고 그 기반이 무너진 지금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결국 20분도 안 되어 태성에게서 전화가 왔다. 굴욕감 섞인 목소리였다.
알았어 쓸게. 잠시 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성은 그 치욕스러운 계약서에 서명했다. 다국자와 지은은 옆에서 냄비 밑바닥보다 더 검게 죽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태성이 스마트 뱅킹으로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이체하는 것을 확인한 뒤 나는 차갑게 카드키를 던져주었다. 기억해. 너희는 이제 집주인 가족이 아니라 내 집에 얹혀 사는 임차인이야. 제때 월세 내고 규칙 지켜. 안 그러면 언제든 쫓겨날 줄 알고 나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이것은 일시적인 항복일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특히 계약서를 쓰는 내내 내 거실에 놓인 고가의 수집품들을 탐욕스럽게 훑어보던 시동생 민혁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을 뿐이니까. 그들이 다시 집으로 기어 들어온 뒤의 일상은 예상외로 칼날이 서 있지 않았다. 오히려 태성네 가족은 전례 없는 평온함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박옥자는 더 이상 나를 하녀 대하듯 뿌리지 않았고 사나운 눈매를 누그러뜨린 시누이 지인 또한 음흉한 빈정거림을 멈췄다. 태성 역시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 집안일을 돕겠다며 주위를 맴돌았다. 그들은 마치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오해였을 뿐이라는 듯 온화한 태도로 나를 안심시켜 과거처럼 무임승차하는 기생생활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 결심을 과소평가했다. 한번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은 어떤 온기 앞에서도 다시 데워지지 않는 법이다. 나는 그들의 가식적인 호의를 철저히 외면한 채 매일 평소처럼 출퇴근을 반복하며 귀가 후에는 방 안에 틀어박혔다. 나는 그 안에서 지난 3년간 우리 사이에 오갔던 모든 재무 거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신용카드 결제 명세서, 거액의 이체 확인증까지 돈의 흐름 하나하나에 주석을 달며 정리해 나갈수록 과거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으며 소름이 돋았다. 내가 지탱해 온 것은 가정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블랙홀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지역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정리한 자료들을 건넸다. 모든 증거를 꼼꼼히 살핀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한지수 씨, 걱정 마세요. 결혼 전 취득한 이 아파트는 온전히 본인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위해 지출된 이 막대한 비용들은 법적으로 전액 회수는 어렵겠지만 남편 측 가족이 장기간 귀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왔으며 혼인 관계에 심각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재산 분할 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은 나에게 거대한 확신을 주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평화롭게 TV를 보고 있던 태성네 식구들을 향해 나는 차분하게 내 두 번째 폭탄을 던졌다. 김태성, 우리 이혼해. 거실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태성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경직되었고 박옥자가 손에 쥐고 있던 해바라기 씨는 바닥으로 흩어져졌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태성은 자신의 귀를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이혼하자고.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곧 이혼 협의서가 갈 거야. 조용히 합의해주면 좋게 끝내겠지만 거부하면 바로 법정으로 갈 생각이야. 한지수,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다국자 가장 먼저 펄쩍 기며 일어났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으면 됐지. 고작 제주도 여행 한 번 안 데려갔다고 이혼이라니. 속이 좁아도 유분수지. 이건 속이 좁고 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와 존중의 문제입니다. 당신들은 이미 행동으로 증명했어요. 저를 한 번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에. 그런데 이 껍데기뿐인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어디 있죠? 태성은 당황하며 내 손을 잡으려 했으나 나는 차갑게 몸을 피해버렸다. 지수야, 제발 충동적으로 굴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는 네 말만 들을게. 이혼은 절대 안 돼. 그가 이렇게 공포에 질린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이혼하는 순간 자신의 유일하고 거대한 자금줄인 내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의 공무원 월급으로는 식구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애원을 무시한 채 옆에서 고소하다는 듯 싸움을 구경하던 시누이 지은에게 시선을 돌렸다. 김지은, 주차장에 있는 빨간색 미니쿠퍼. 그거 재작년에 내가 사준 거지? 명의는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지은의 얼굴색이 변했다. 갑자기 그건 왜? 별건 아니고 통보하러 왔어. 그 차, 어제 중고차 시장에 내놨고 이미 계약 완료됐어.
방금 명예 이전 끝났고 잔금도 내 계좌로 들어왔으니까. 뭐라고?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그녀의 절규를 뒤로하고 다시 태성을 보았다. 그리고 네가 타고 다니는 BMW X3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부부 공동 재산이지만 명의는 나로 되어 있지. 더 이상 네가 그 차를 타는 걸 원치 않아. 지금 당장 차 키랑 집 보조기 내놔. 안 그러면 절도죄로 신고할 테니까. 이 한마디는 그들의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차는 그들이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뽐낼 수 있는 유일한 허세의 상징이었다. 그 껍데기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곧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태송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다곡자는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가르르 떨었다. 이 독한 것? 네가 우리 가족을 길바닥으로 몰아넣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몰아넣어? 나는 비웃었다. 당신들이 나를 빼놓고 제주도에서 흥청망청할 때 그때는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 나는 내 것을 되찾아가는 것뿐이야.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들의 모든 생활비 지원은 끊길 거야. 그동안 내가 당신들을 위해 쓴 돈 하나하나 계산해서 법적으로 청구할 테니까 각오해. 그날 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인은 차고에서 차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 나에게 달려들었고 나는 그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태성이 중간에 끼어들려 했으나 내 눈에 서린 서늘한 살기를 보고는 주춤하며 물러섰다. 결국 그는 굴욕적인 표정으로 차키를 건네주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은 북적이는 만원 버스에 몸을 실어야 했다. 태성은 직장에서 차가 없어진 것을 두고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샀고 그것은 내가 준비한 연쇄 채무 추심 계획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다. 경제적 지원이 끊기고 이동수단까지 압수당하자 태성 내 가족의 생활 수준은 하늘에서 진흙탕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들은 이대로 물러설 위인들이 아니었다.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외부로부터 나를 무너뜨릴 음흉한 계획을 세웠다. 그 실행자는 머리는 나쁘고 자존심만 강한 멍청이 신우이 지인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를 주재하고 있을 때였다. 회의실의 엄숙한 분위기를 깨고 비서가 사색이 되어 들어와 내 귓가에 속삭였다. 한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1층 로비 앞에서 어떤 여자가 이사님 이름을 부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회의 참석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창가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회사 정문 앞에는 이커머스 총괄 이사 한지수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라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문구가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 옆에서 지은은 확성기를 들고 내가 돈을 벌더니 조강지쳐. 조강 지불을 버리고 시부모를 구박한다며 울부짖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독한 여자로 포장했고 자신들은 피해자로 묘사했다. 그 조작 실력은 시어머니 박옥자에게서 그대로 물려받은 듯했다. 이미 많은 동료가 창문에 붙어 아래를 구경하며 수근거리고 있었고 진실을 모르는 이들의 눈빛에는 의구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지은의 이 수법은 비록 무식했지만 치명적이었다. 직장 내에서 이런 사생활 논란은 해결하기 까다로운 오점이 되어 커리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나는 즉시 세 가지 조치를 취했다. 첫째, 비서를 통해 사내 법무팀과 보안팀을 호출했다. 보안팀에게는 절대 신체적 접촉을 하지 말고 바디캠으로 모든 상황을 기록하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둘째, 내 이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변호사는 즉각 형사고소장을 작성하기로 했다. 셋째,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그동안 정리해두었던 모든 증거물, 즉 태성네 식구들의 제주도 여행 인스타그램 캡처, 내가 시댁에 보낸 거액의 이체 내역, 가족 카드 소비 흐름, 그리고 최근에 작성된 주택임대차 계약서까지 하나의 PDF 파일로 묶었다. 나는 이 파일을 첨부해 전 사원에게 공개 메일을 보냈다. 메일 제목은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개 해명이었다. 감정적인 호소 대신 오직 객관적인 팩트와 숫자만으로 사건의 전말을 서술했다. 메일 끝에는 개인적인 사무로 공적인 게시판을 점유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법과 사실이 곧 공도를 밝혀줄 것입니다.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팀과 함께 사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라고 적었다.
이 메일은 회사 내부에 투하된 거대한 폭탄과 같았다. 동료들이 명백한 증거 자료들을 확인하자마자 모든 의구심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고액 연봉으로 남편은 물론 시동생과 시누이의 사치까지 뒷바라지에 온 나의 독박 육아 아닌 독박 부연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론은 완전히 내 쪽으로 기울었다. 지은의 난동은 그저 파렴치한 기생충들의 발악으로 비춰졌다. 회사 보안팀과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은은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되었다. 하지만 진짜 타격은 그 다음이었다. 지은이 근무하던 유치원의 원장이 학부모 단톡방에 올라온 이 소동 영상을 보게 된 것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에 부적절한 인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은은 다음 날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나를 무너뜨리려던 그녀의 멍청한 시도가 결국 자신의 밥줄을 끊어버린 셈이었다. 반면 나는 이번 위기를 단호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한 덕분에 오히려 경영진과 동료들로부터 더욱 좋다운 신망을 얻게 되었다. 직장 내 난동이 실패하고 딸이 직장까지 잃자 다곡자의 건강은 급격히 무너졌다. 우라가 치밀었는지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것이다. 태성에게서 전화가 왔다. 예전의 비굴함은 사라지고 적반하장격인 명령주였다. 한지수, 엄마 쓰러지셨어.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이니까 당장 오고 병원비도 입금해.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았다. 한 달 전이었다면 허둥지둥 달려갔겠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실소만 나올 뿐이었다. 김태성, 잊었나 본데 우리 곧 이혼할 사이야. 그분은 네 엄마지 내 엄마가 아니야. 병원비를 왜 나한테 청구해? 너 정말 인간성이 그것뿐이야? 태성이 전화기 너머로 포효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인데 와서 간병도 하고 돈 좀 보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법적으로 며느리가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없어. 효도는 네가 해. 지은이랑 민혁이랑 셋이서 돈 모아서 내든가. 전화를 끊기 전 나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래도 부부였던 정이 있으니 오후에 면회는 갈게. 물론 내가 정말 마음이 약해져서 가는 게 아니었다. 병원이라는 곳은 그들의 위선을 대중 앞에서 처참하게 찢어발기기에 더없이 좋은 전장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화려한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느긋하게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태성과 지은이 초췌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다곡자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지은이 도끼 서린 눈으로 덤벼들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우리 꼴 구경하러 왔어?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침대 머리맡에 과일 바구니를 놓으며 인자한 목소리로 다곡자에게 말을 걸었다. 어머니 소식 듣고 정말 놀랐어요. 몸조리 잘하셔야죠. 다곡자는 콧방귀를 끼며 고개를 돌렸다. 나는 과일 바구니 안에서 과일 대신 종이 뭉치들을 꺼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쾌차하시라고 특별한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나는 첫 번째 종이를 집어들고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이건 태성이가 최근 석 달 동안 BJ 달콤이라는 여자 방송인에게 별풍선을 쏜 내역이에요. 총상 8흉만 원이네요. 어머, 자기 남편이 밖에서 딴 여자한테 참통도 크게 썼네. 태성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고 다곡자는 충격에 빠져 그를 노려보았다.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두 번째 종이를 내밀었다. 어머니, 이것도 보세요. 지난달에 저더러 만병통치약이라며 사달라고 하셨던 그 옥십만 원짜리 영양제 말이에요. 영수증은 여기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 그 영양제 브랜드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였더라고요. 돈이 흘러간 계좌를 추적해보니 시동생 민혁의 신고 통장이더군요. 어머니, 이 돈이 결국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경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다곡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들과 딸을 번갈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종이 뭉치를 그녀의 침대 위에 가볍게 던져놓았다. 어머니 보세요. 그동안 제가 이 집에 쏟아부은 돈이 누구에 의해 낭비되고 누구에게 사기당했는지 저를 외식인 취급하며 자식들만 감싸고 도셨는데 정작 그 자식들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나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얼어붙은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병원비는 단 한 푼도 못 내드려요. 가족끼리 오순도순 돈 모아서 잘 해결해보세요. 외인인 저는 이만 빠져드릴게요. 뒤에서 터져나오는 비명과 서로를 탓하는 욕설을 뒤로하고 나는 병실을 나왔다. 내가 불을 붙인 도화선이 그 안에서 어떤 폭발을 일으킬지 뻔히 보였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으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지은 죄의 대가였다.
그날의 겨원 방문은 그들에게 위로가 아닌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독이 된 성배가 되었다. 시어머니 박옥자의 경세는 내가 던진 진실의 파편들로 인해 호정과 악화를 반복했고, 병실은 매일같이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는 전장으로 변했다. 내가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리자 남편 태성의 쥐꼬리만 한 월급은 산더미 같은 입원비와 생활비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직장을 잃은 지은은 불평만 늘어놓았고, 가장 골칫덩이인 시동생 민혁은 아예 종적을 감췄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퇴근을 쉬고 있던 내 귀에 현관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욕설과 비명이 꽂혔다. 인터콘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가히 잠입가경이었다. 문신을 한 험상궂은 남자들이 시동생 민혁을 복도 구석에 몰아넣고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다. 피떡이 된 민혁은 머리를 감싸쥔 채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다. 가족들한테 전해. 사흘 안에 5억 안 가져오면 다음번엔 시체로 보게 될 거라고. 사치업자 우두머리는 서늘한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다. 남자들이 사라지자 민혁은 내 집문 앞으로 기어와 매달렸다. 형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형수님밖에 없어요. 알고 보니 이 철구지는 내가 사업 자금으로 준 돈을 모두 날려먹고는 한탕을 노리며 지하 도박장에서 고리대금을 끌어썼던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어느덧 5억 원이라는 거액이 되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고지어 병원에 있던 태성과 다국자까지 소식을 듣고 달려오면서 잠시 고요했던 우리 집은 다시 지옥으로 변했다. 다국자는 돼지머리처럼 부어오른 민혁을 껴안고 통곡했고, 태성은 줄담배를 피우며 안절부절 못했다. 5억이라니, 우리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이건 우리 집안을 다 죽이겠다는 거야. 한참을 울어대던 박옥자가 번뜩이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한 절박하고도 탐욕스러운 눈빛이었다. 지수야, 네가 돈 제일 많잖니. 네 동생 좀 살려줘라. 우리 집안 외아들인데. 얘 잘못되면 나도 안 살아. 태성 역시 거들었다. 그래 지수야. 너 사업 잘 되니까 5억 정도는 큰 문제 아니잖아.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앞으로 네 말만 다 들을게. 또다시 시작된 가증스러운 구걸과 도덕적 압박. 나는 그들의 연기를 묵묵히 지켜보다가 아주 느릿하게 입을 뗐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내 의외의 대답에 그들의 얼굴에 순식간에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태석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덧붙였다.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뭔데? 다 들어줄게. 가곡자가 다급하게 외쳤다. 나는 한자한자 힘주어 말했다. 태성 씨 명의로 된 그 낡은 아파트 있잖아요. 비록 오래됐어도 입지가 좋아서 7, 8억은 받을 텐데. 그거 팔아서 민혁이 빚 갚으세요. 그리고 남는 돈은 지난 3년 동안 당신들이 내게 준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저한테 주세요. 순간 태성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 아파트는 그의 마지막 자산이자 만약 나랑 이혼하더라도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그건 안 돼.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일한 집인데 어떻게 팔아? 태성이 단칼에 거절했다. 나는 예상했다는 듯 박옥자를 바라보며 이죽거렸다. 어머니, 들으셨죠? 큰아들 눈에는 낡은 집 한 채가 막내 아들 목숨보다 소중한가 봐요. 동생이 죽든 말든 집은 지켜야겠다잖아요. 박옥자의 화살이 즉시 태성에게 향했다. 태성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네 친동생이 죽는다는데 집이 문제야? 내가 팔라면 팔아. 내 집인데 왜 민혁이 빚 갚는 데 써야 해. 민혁이가 저지른 일은 지가 책임져야지. 모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그 틈을 타 기름을 한 바가지 더 부었다.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태성 씨가 저한테 5억 원짜리 공증 차용증을 쓰고 이혼할 때 모든 재산 분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서약하면 제가 대신 갚아줄게요. 태성은 나를 증오 섞인 눈으로 노려보았다. 내가 자신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가족 간의 고륙상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며 처절하게 물어뜯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집안은 더욱 엉망이 되었다. 민혁은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다리가 부러진 채 병원에 누워 비명을 질러댔고, 박옥자는 태성에게 전화를 걸어 직장까지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악을 썼다. 태성은 직장에서 이미 차가 압류당하고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문이 퍼져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체면이 깎인 상태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박옥자는 이제 이성을 잃고 나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 불임인 년.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들인 건 우리 집안대를 잇기 위해서였는데. 3년째 아이도 못 낳는 씨 없는 수박 같은 게 어디서 유세야. 내가 불임 때문에 남몰래 눈물 짓던 시절을 가장 잘 아는 그녀가 내 심장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그때 참다 못한 태성이 폭발하며 다곡자에게 소리를 질렀다. 엄마,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지순의 부모님이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라고 준 3억 원. 엄마가 가로채서 민혁이 카페 차려준 거 지수가 모를 줄 알아? 그러고도 지수 부모님이 돈 적게 보냈다고 가짜로 구박했잖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전세금 명목으로 들였던 내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고스란히 시동생의 망해버린 사업 자금으로 쓰였다니. 나는 철저하게 기획된 정밀 빈민구제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태성은 멈추지 않고 자신의 비열함을 쏟아냈다. 엄마랑 민혁이 때문에 내 인생도 지수와의 결혼도 다 망했어. 엄마가 그랬잖아. 지수 돈 잘 버니까 적당히 비위 맞추면서 재산 빼돌리라고. 그래서 내가 내 급여랑 지수명의 자산들까지 전부 엄마한테 증여하는 비밀 협약서 쓴 거 아니야. 나는 손에 든 휴대폰을 꽉 쥐었다. 녹음기에는 그들의 추악한 공모와 기만, 그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이용해 먹으려 했던 모든 진실이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이 녹음본은 법정에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태성이 술에 취해 쏟아낸 추악한 진실을 들은 뒤에도 나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단순히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들의 위선을 완전히 꺾어버릴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내 직감은 시어머니 박옥자가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가족들 사이의 불화와 민혁의 사채빚 독촉에 박옥자가 다시 병원에 입원했고 시우는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바빴으며 태성은 넋이 나간 채 직장에서 돌아오지 않던 날이었다. 나는 집이 빈틈을 타 다곡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낡은 양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방에서 나는 세심하게 수색을 시작했다. 침대 밑과 옷장 깊숙한 곳까지 뒤졌으나 성과가 없어 좌절하던 차야. 침대 머리맡 벽면에 붙은 조그만 나무판이 눈에 들어왔다. 주변 벽지와 미세하게 색이 다른 그곳을 두드리자 텅 빈 소리가 났고 판을 밀자 벽 속에 숨겨진 낡은 금고가 나타났다. 나는 다곡자의 미신적인 성격과 민혁에 대한 집착을 떠올리며 번호를 조합했다. 수차례 시도 끝에 민혁의 양력 생일과 다곡자의 음력 생일을 거꾸로 조합하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그 안의 내용물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민혁이 서명한 수억 원대의 고리대금 사채 계약서들이었다. 한 달만 연체해도 원금을 훌쩍 넘는 이자가 붙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했다. 그 아래에는 굵은 비단 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내 어머니가 결혼할 때 내 손목에 채워주셨던 금팔찌와 금괴들이 들어있었다. 내가 잃어버린 줄 알고 그토록 가슴 아파했던 그 예물을 박옥자가 훔쳐다 숨겨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맨 밑바닥에서 발견된 재산 증여 협약서였다. 우리가 결혼한 지 불과 2달 만에 작성된 그 서류에는 태성이 자신의 모든 급여와 공동재산, 그리고 내가 명의로 둔 모든 자산을 박옥자에게 무상 증여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의 친필 서명이 서명하게 박혀 있었다. 처음부터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이용해 재산을 탈취하려는 사기극이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고해상도로 촬영한 뒤 금고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이제 마지막 막을 올릴 때가 되었다. 나는 태성에게 부드러운 말투로 문자를 보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싸우지 말자. 민혁의 일도 내가 도와줄 방법을 찾았어. 오늘 저녁에 내가 맛있는 거 할 테니 다들 모여요. 그날 저녁. 나는 갈비찜과 도미찜 등 그들이 좋아하는 요리로 진수성찬을 차렸다. 거실 구석 화분 뒤에는 고성능 미세 카메라를 숨겨두었다. 내가 민혁의 빚 중 일부인 3억 원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제안하자 그들은 곧장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냈다. 지수 너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진작 그랬어야지. 박옥자가 술잔을 들며 환하게 웃었다. 태성 역시 안도하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내가 미래를 위해 아이를 갖자고 넌지시 운을 띄우자. 태성은 술 기운에 취해 속내를 내뱉었다. 당연하지.
애 하나 낳으면 넌 이제 우리 집안에 완전히 묶이는 거야. 그때 되면 네 재산이 다 우리 대손님 거가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박옥자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그래, 지수 네가 돈 벌어서 우리 손자 명의로 아파트 몇 채 더 사두면 우리 유씨 가문은 이제 걱정 없다. 그들은 내가 바보처럼 다시 속아 넘어갔다고 믿으며 앞으로 나를 어떻게 더 쥐어짤지 희희낙낙하며 떠들었다. 그 모든 추악한 대화는 카메라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다음 날 나는 이 모든 자료를 들고 이현 변호사를 다시 찾았다. 베테랑인 그녀조차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라 교과서적인 혼인 사기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리는 즉각 이혼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또한 판결이 나기 전 태성의 계좌와 그가 아끼는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태성은 직장에서 가압류 통지서와 법원 소장을 받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달려왔다. 한지수, 네가 감히 나를 고소해? 그는 내 얼굴에 소장을 내던지며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나는 미리 고용한 경호원들을 방 안에 대기시켜둔 상태였다.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한 태성은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코킹 및 협박 혐의로 연행되었다. 그의 몰락은 도미노처럼 이어졌다. 공무원이었던 그는 가정보폭과 직장 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즉시 파면되었고 직장은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 한편 돈을 받지 못한 사채업자들은 병원에 누워있던 민혁을 찾아가 다시 다리를 짓밟았고 민혁은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다. 이 소식에 충격을 받은 박옥자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의 절반이 마비되었고 지은은 그 와중에도 엄마의 비상금과 남은 폐물을 챙겨 야반도주했다. 한 달 반 뒤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피고 측의 기만적 행위는 혼인관계의 기초를 파괴했다며 90%의 재산 분할권을 나에게 인정했다. 또한 그동안 가로챈 예물과 양육비 명목의 돈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태성이 마지막 보루였던 낡은 아파트는 경매로 넘겨져 내 채권을 변제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법원을 나서는 길, 태성은 계단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 통곡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돌아보지 않고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다시 돌아온 설날, 나는 혼자 제주도로 날아가 가장 비싼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다. 랍스터와 신선한 해산물로 가득한 식탁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새로운 시작. 나 자신에게 바치는 자요. 같은 시각, 태성은 낡은 자취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내 게시물을 보고 휴대폰을 내던지며 울부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후회와 고통은 이제 더 이상 내 알바가 아니었다. 선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베풀어야 하며 잘못된 상대에게 준 진심은 과감히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것을 나는 뼈저린 대가를 치르고 배웠다. 나는 이제 온전한 나로서 가장 빛나는 인생의 다음 장을 열어젖혔다.